이재명 대통령 평상시의 스타일로 보면 이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거를 지지하시는 국민들도 저는 상당수 있을 거라 봅니다. 투책 가지고 있을 사람 가지고 있으세요. 그쵸. 대신 세금 냅시다.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금, 네. 예.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 때마다 반복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 번째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똑같은 거죠. 건데 왜? 육공화국에 와서 부동산이 안정화된 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1기 신도시, 그 다음에 200만 원 공급했을 때. 200만 원 공급했을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 주택이랑 그쪽에 그린벨트 풀어서 확 공급했을 때 지금 우리 생활이라는 게 1인 1가구예요. 그러니까 1인 거주예요. 1인 거주. 네, 그러니까 일가구들이 일가구가 많죠.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인구 절벽이고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상황이 너무 변했어요. 근데 노태우 시절 이야기하면서 그때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한동훈 대표가 아마 그 촉매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동훈 대표는 왕자님이거든요. 그리고 인큐베이팅 돼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세 번째, 그냥 국민의힘이 망하길 기도한다. 4개월만 기다리면 이제 지방선거인데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2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신어게인 오늘부터 다시 신영 기자 돌아왔고요. 휴가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금융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준 의장, 차기 연준 의장의 케빈 허씨가 지명이 됐는데 와, 이 사람이 또 쿠팡 이사예요. 와, 이 쿠팡 수사 제대로 해야죠. 예, 설마 TF 해산은 하나요? 연준 의장이 야, 이렇게 이게- 됐다고 쿠팡 수사 잘 못하면 보고 참기 어렵습니다. 네, 여튼 뭐 또 정치권 뉴스들 많이 있으니까요. 바로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시죠? 이동학 전 최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주당과 합당하나요? 조국혁신당 조호재 공보국 부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사고 치지 않고 조신하게 잘 있었습니다.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예, 늘 불안해요 저 자리. 최은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주말 사이에 제일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을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이 부동산과 거의 이 정도면 뭐 전면전이라고 봐야죠. 네, 이것은 전면전이 맞습니다. 예. 네, 대통령이 주말 동안 부동산 관련 4건의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것뿐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지난 한 주 내내 부동산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 정부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끝난다. 그 전에 내놓을 사람 빨리 내놓고 집 팔아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기회 있을 때 잡아라. 바로 지금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이게 계곡 정비 5,000피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할 것 같은가? 가능하다. 네. 이재명은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냈습니다. 네. 아니 뭐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 생각하면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예를 들어 코스피 5천까지 가는 데는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코스피 5천 간다는데 누가 싫겠어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매우 또 첨예하게 직접 당사자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집주인 같은 경우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쉽지 않죠. 예. 네, 쉽지 않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 당사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사실 언론의 태도도 좀 지적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게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건 모두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가 두려웠거나 혹은 뭔가 더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후퇴하고 이랬던 적이 많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여기에서 후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망국적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모두가 알아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거기까지 다 동의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혹은 이게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볼 때는 마음이 여기서 옅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평상시의 스타일로 보면 이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거를 지지하시는 국민들도 저는 상당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사실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다주택자 악마화인데 다주택자를 악마화해서 1주택으로 바꾼다. 좋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을 받아줄 1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전세 보증금도 없고 월세로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진짜 이제 서민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전월세 물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시장에서 줄어들게 되면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집값에 들어가는 월세 가격이 올라갈수록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게 어떤 일로 이어지냐면 시장의 침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월세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또 매수자로 나설 가능성도 꽤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네. 매수자로 나서기에는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매수자로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제가 누누이 이게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금수저들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현금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2주택을 갖고 있던 걸 부모와 자식이 2주택을 갖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흑수저들, 서민들, 어디서 돈을 빌릴 데도 없는 사람들, 게다가 DSR 기준이라고 해서 요즘에 소득이 일정 기준이 네. 되지 않으면 대출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월세를 선택하고 사는데 이 다주택자를 없앤다. 부모가 두 채 가지고 자식이 0채 있던 걸 부모가 한 채, 자식이 한 채 가지는 구조로 가지게 되게 만들어서 결국 전월세 물량을 줄어들게 만들고 이로 인한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 주거가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 때마다 반복된 일이에요. 또 이걸 한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 번째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똑같은 거죠. 건데 왜 또 하느냐? 네. 효과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근데 것 이제 같고요. 부동산 예. 정책을 비판하는 데는 정확하게 좀 타겟팅을 해서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비판할 건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건지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혼용해서 사용해요. 이게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만으로도 막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부동산 시장,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그 현금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에서 10억이 올랐다, 2배 올랐어요. 그럼 내 삶의 질이 바뀝니까? 별로 바뀌지 않아요. 난 똑같은 공간에 살고 똑같이 생활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사 가려고 해도 다른 집도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머니 무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산을 그 주식 시장으로 옮겨서 주식 시장으로 옮기면 우리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분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주식 자산이라는 게. 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요? 의지는 좋다. 네. 치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 그러니까 아주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집값을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것은 사람 마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적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게 잡는 거냐, 아니면 한 3분의 1 가격으로 3분의 2 가격으로 낮춰지는 게 잡는 것이냐. 그러니까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것도 모두 달라요. 근데 정부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은 좀 집값이 낮아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 이제 이런 거 현상 유지? 하향 안정화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향 안정화. 아주 좋은 네. 표현입니다. 하향 안정화. 지금 연착륙. 이미 네. 너무 연착륙. 높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가 과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악마화라고 얘기하셨지만 악마화가 아니고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를테면 중과 유예한 것도요. 주택 두 채 가지고 있는 경우 한 채 팔 때 20%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채 있을 때 30% 내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원칙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원칙을 계속 물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기대도 저거 또 가다가 또 물를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 정책의 효과가 예상했던 대로 안 나오고 다른 데로 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원칙을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내가 이번엔 절대 후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공직자들 그럼 2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3채 가지고 있는 사람 팔 거냐 논점 이탈입니다. 2채 가지고 있을 사람 가지고 있으세요. 그쵸. 대신 세금 냅시다.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금, 네.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연간 50만 원을 냅니다. 근데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50만 원을 내지 않습니다. 50만 원도 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연간 50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동산 예를 들어서 역세권의 부동산이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는데 아파트 주인들이 돈을 뭐 더 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다 같은 이제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프라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 같이 부담하는 게 맞죠. 그 세금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부동산 뭐 잡겠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세금 정책을 좀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다. 정상화는 지금까지는 그럼 왜 안 된 거라고 보세요? 그 동안에 뭐 토건 세력이라든지 그리고 집주인들의 어떤 세력이라든지 왜냐하면은 네.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네. 정치인들에게는 거대한 표입니다. 집단표. 뭐 예를 들면 송파의 무슨 아파트에는 한 2만 명씩 살고 있어요. 예. 그럼 거기에는 그 유권자 2만 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부동산 세금을 더 매기는 그 지역 국회의원이 부동산 세금을 더 매기는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좀 엮여가지고 그동안 못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욕 먹고 표 떨어져도 하겠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을 겨냥을 함으로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시장에서는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대단한 보석이 아니에요. 근데 다이아몬드의 가치에 서사를 집어넣고 다이아몬드에 대한 막 이런저런 이미지를 집어넣으니까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싸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 3구 마용성 아파트 이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신축 이에 대한 수요를 일부러 이렇게 폭등을 시키다시피 하는 겁니다. 돈이 흐르게 두질 않고 1주택은 괜찮다 하고 거기다 몰아버리니까 강남 3구와 마용성 아파트들이 무슨 다이아몬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치가 요즘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랩다이아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으면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랩다이아 같은 거를 개발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보금자리 주택이나 내곡동, 세곡동, 자곡동의 그 공급이에요. 계속 시장 참여자들과 뭐 토건 세력해서 시장에서 돌아가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면은요. 이게 뭐냐면 주식을 사고 파는 주주들을 악마화하는 거랑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시장이 그게 잡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좀 다른 얘기인 게 이제 박상수 대변인이 계속 이제 공급론을 주장하시는데 공급 만능론이거든요, 이게. 근데 강남의 부동산이라는 거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에 무한정으로 주택을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강남이 우주입니까? 그렇죠. 강남 무한정으로 주택을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경기도 외곽 지역에다가 공급을 늘렸다.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강남 부동산은 이미 사치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외차 가격을 떨어뜨려 자동차 생산량을 더 늘려서 외제차 가격을 떨어뜨리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강남의 부동산은 사치제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늘리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당장 뭐 공급 자체만으로 네. 강남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방에는 이미 빈집 문제가 엄청 심각하고 오늘 뭐 미분양 지옥이 있습니다. 네네네. 뭐 부동산 토론회는 아니니까 이제 뭐 문제점들은 이제 대략 짚어주신 것 같은데 대통령 그러면 지금 이제 굉장히 그 X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좀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자신감의 발로 아니면 이거 지난 몇 번
부동산 대책을 좀 내놨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먹혀들지가 않는다는 생각의 위기가 뭐 어떤 것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네. 이게 사회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동안 사실 정치인이 표가 안 되면 어쨌든 회피했던 모습들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이분의 스타일은 경기도지사 때 우리가 계곡 정리하는 것도 저거 뭐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걸 뭐 한다고 해서 왜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는 해결됐잖아요. 근데 물론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거보다 더 쉽다고 얘기하셨지만 이제 쉽진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 의지를 보여주고 분명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내는 거는 다주택자 악마와 강남 사는 사람 악마와 이런 거 아닙니다. 투기성 다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 찝어가지고 이 메시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 어쨌든 싸움에서는 내가 질 생각이 없다. 네,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강남에 몰리는 돈을 예를 들어 주식으로 한 20억을 벌었어요. 근데 20억을 벌었는데 그거를 강남에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택에도 포트폴리오 상으로 이 지방에 있는 주택에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주택을 가지게 되면 이게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방에 있는 그 주택은 전월세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흡수해서 그걸 빼서 그냥 강남 쪽에다가 돈을 몰아넣게 되면 강남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왜곡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장을 돌아가게 해놓고 대신 뭐를 하면 되냐?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른 투자 자산이 훨씬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공급량을 꾸준하게 유지시켜 줘가지고 더 이상 아파트에 투자해 봐야 별로 그게 2013, 14년에 벌어졌던 일이 오죽하면 당시 최경환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랬어요.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속출을 해서 왜 사람들이 계속 공급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집을 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서울에 예정된 분양 세대수가 네. 최근 몇 년간 최저 수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통해서 다주택자만 잡고 이렇게 집값을 핵심 지역의 집값만 올리는 정책을 만드는 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바라는 그런 정책이 네.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만 심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무슨 태릉에다 집 짓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왜 비판해요? 그러면 공급론에 얘기가 대해서 또 나오네요. 왜 비판합니까? 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앞뒤가 다르게 하면 안 되고 예. 어쨌든 공급은 공급대로 가져가면서 실제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투기성으로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핀셋으로 찝어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규제랑 공급 같이 그리고 간다. 이 1인 1주택만 선이고 다주택자 악 이거 아니라니까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두 채 가지면 두 채 가진 것에 대한 세금. 이게 앞으로 이제 보유세 건드릴 수 원래 있을지 매기려고 모르겠지만 했던 세금을 네. 그대로 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유예됐던 걸 보유세가 그만하는 만약에 거니까. 높게 매겨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네. 이제 비판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보유세를 좀 적게 내려면 집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네. 누군가 한 번은 이거를 이 철퇴를 맞아야 된다. 이게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좀 국민들도 어차피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을 텐데 이거를 지지로 몰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이 버틸 수 있게 해주면 네. 좀 국민 지지에서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작년 12월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이 6건인데 올해만 36건이랍니다. 1월 그래요? 한 달 동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스타일이거든요.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본인이 성남 이제 시를 돌아다니면서 보도블록이 깨진 게 있거나 뭐 이러면은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면 성남시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그걸 고치거나 했던 스타일이거든요. 이러면서 네. 자꾸 그 어떤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그 좀 조심스럽게 이제 여론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네. 공급 이야기를 지금 정부에서도 했잖아요. 6만 호 공급을 하겠다. 그랬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태릉 CC도 집을 짓는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종묘 개발한다고 할 때는 국가유산청이 그 세운지구 개발에 이거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왜 태릉은 바로 그냥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날아가는 거는 그냥 해주고 네.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막느냐? 네, 아니 국토부 장관의 그 기자회견 그거 안 보시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이 문화유산 이거 이 평가 받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종묘 관련돼서 안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게 핵심이거든요.
받겠다는 거예요. 네. 받고 그것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그 결과를 존중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조율을 하든 뭔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약간 허수아비 때리기 같은.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냥 그 종묘를 막았던 그 논리대로 하면 태릉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 얘기다. 논리예요. 예, 네. 그 논리인데 사실 뭐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 종묘 그러니까 서울의 광화문 중심의 그 직주 근접성이 강한 곳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과 태릉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어디가 더 반가울까를 생각을 해보면 직주 근접성 강한 곳에서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더 반가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가라. 그냥 뭐 무조건 애니싱밭 오세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주택 공급이 중요하면 종묘에 공급을 해주면 거기 직주 근접되는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금 청약을 하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에 있어서는 좀 초당적으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정부 내각에서도 보니까 좀 부동산 그 강남에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다주택자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네, 그 저희가 사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넉 달치가 갑자기 한꺼번에 지난 금요일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요거 이제 그 청와대에 새로 들어가신 분들, 7월부터 이제 입각하신 분들, 장관들 이렇게 쭉 공개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 이제 1기 내각 장관 10명의 평균 재산이 74억 9,574만 원이었고 10명 중 4명은 본인이나 가족이 서울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 정책을 하면 항상 나오는 그 지적이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못했느냐라고 이제 공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나올 때마다 항상 누가 1등이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1등이요. 네, 노재현 주중대사가 530억으로 1등이었습니다. 네. 노태우 전 아들, 네. 대통령 아들이죠. 네. 노재현 대사 그리고 뭐 금융감독원 원장도 뭐 꽤 많은 금액을 이찬진 원장. 네. 네, 이분은 뭐 네. 현금 부자로 유명하죠. 그쵸.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몇백억을 한 번에 벌어들인 네, 네, 사람이었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네, 근데 이제 정부의 지금 정책을 예상해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과 그다음 최근에 이제 언급들을 쭉 정리해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일단 다주택자들 그 양도세 중과 이제 더 이상 중과 유예 안 하고 앞으로 중과할 거니까 5월 9일까지는 매물을 전부 내놓으세요. 그 첫 번째고 그 매물 유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출구는 없습니다. 닫을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세를 올릴 것이니까 그거 다 내고 사세요. 살 수 있으면. 보유세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집값 기준별로 보유세를 달리하겠다. 세율을 이제 그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부담을 더 강화하면 못 버티는 사람들이 또 조금 내놓지 않겠어? 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 내가 1주택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말고 세 주고 있는 사람 여기도 또 우리가 꼭 실소유자로 봐야 될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 1주택에서도 약간 또 차등을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거 추진할 때는 이게 하다가 뭐 한 2달만 더 봐드릴게요, 뭐 3달만 더 연장해드릴게요 이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렇죠. 혹시 이제 하더라도 네, 그럼요. 왜냐면 이제 시장에 시그널이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역시 또 네. 안 되는구나. 네. 네, 그렇게는 안 가고 좀 일관성 있게. 조금만 흔들면 더 흔들리겠구나. 네. 이런 희망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문재인 듭니다. 정부의 20몇 번의 부동산 정책 그때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있죠. 집을 네.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너무너무 기시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육공화국에 와서 부동산이 안정화된 건 딱 2번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1기 신도시, 그다음에 200만 원 공급했을 때. 200만 원 공급했을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 주택이랑 그쪽에 그린벨트 풀어서 확 공급했을 때 이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을 좀 민주당에서도 벤치마킹 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박상수 대변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노태우 때와 이명박 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땅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이라는 게 1인 1가구예요. 그러니까 1인 거주예요. 1인 거주. 네, 그러니까 일가구들이 일가구가 많죠.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인구 절벽이고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상황이 너무 변했어요. 근데 노태우 시절 이야기하면서 그때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시대 착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상 이제 아마 공급을 막 늘리려고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해도 진짜 그린벨트 풀어서 가거나 아니면 뭐 아예 무슨 강제적 수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긴 이제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만약에 서울의 공급을 또 엄청나게 하면 이게 또 아니 지방 주도 성장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지방 균형 성장 이거 지금 외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조가 그쪽으로 사회가 가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다 계속 하면서 뭔가 지방 주도를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거품은 좀 빼주면서 지방으로 기회를 훨씬 더 넓혀야죠. 네. 자, 두 분 우리 박상수 전 대변인 제외한 두 분의 뜻이 참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조호재 조국혁신당 부국장님 과연 이 두 당은 어떻게 되는지 뉴스가 좀 있죠? 아이고 이게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장례 기간 동안 서로 우리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논쟁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합당을 두고 갈등을 이제 빚고 있어요. 정확히는 두 당의 갈등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친명으로 알려진 한준호 의원이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의 가치를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합당 제안을 여기에서 멈춰달라라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이 예. 그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 합당 상황은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서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을 표출한 결과다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럼 지금 네. 하늘 아래 두 개 태양은 없고 하늘 아래 두 개 태양 없다는 거는 이제 하나의 태양인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다른 뭐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태양 자리를 노리고 뭔가를 꾸미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합당 시도는 정청래 조국의 당으로 만들겠다, 전환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당내 정리부터 하고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조국혁신당에서 어제 계속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지 말고 집안 정리부터 하고 와라라고 네.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자, 집안 정리는 뭐 어떤 집안 정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그 합당 제안이라는 건 민주당에서 먼저 한 거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에. 네.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은 입장이고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질서 있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제 그 위임에 대한 권한을 조국 당 대표에게 위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무 협상, 이 합당에 관한 실무 협상에 대한 것은 모두 조국 대표에게 위임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갈등을 빨리 정리하고 오시라. 그리고 다만 이게 조국혁신당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의 부채가 400억이 있다라든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합당을 반대하는 논리가 된단 말이죠. 조국혁신당이 부채를 떠안아야 된다라면서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400억은 안 되고. 아니 영원입니다. 영원. 부채 없어요? 네, 부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무슨 미략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것도 미략,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질서 있게 정리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가짜 뉴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저희를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도구화하지 말고 먼저 정리하고 오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략부터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가실까요? 미략이요? 지난주 주 후반에 국회 본회의장 29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텔레그램 보낸 것이 찍혔습니다. 국무위원이 네, 국무위원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무튼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에요. 합당을 반대하는 의원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략 타격 소재, 미략 여부를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 먹기 불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뭐 장관이라든지 뭐 장관이죠. 총리 뭐 이런 분들이죠. 그렇겠지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네. 이 쉽게 말하면 그 정청래, 조국 두 사람 사이에 미략이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 아마 요거를 지침을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는 당명 변경, 나눠 먹기 불가하다라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략이 있는지를 밝혀야 된다, 봐야 된다는 거는 뭐 그럴 만한 정황 내지는 뭐 들은 이야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아니, 거 이제 이런 아니겠습니까? 오해가 사실 합당을 하겠다라고 서로 맘먹은 측에서 네. 합당을 하겠다 맘먹은 측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불거지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아마 이 사유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조국혁신당의 어떤 의원께서 조국 당대표가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 공동대표를 맡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개인 사견을 전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견일지 아니면 그 내부에서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던 건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 역시도 그 부분에서 뭐 이제 강력 곧장 경고, 반박했습니다. 네, 곧장 경고를 경고하고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반박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떤 뭐 짜고 치는 건지 뭔지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노심초사한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건 이게 탐탁치 않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찬성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왜 지금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총선 앞두고는 국민의힘과 1대1 구도 속에서 어쨌든 양당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네. 1대1 구도 혹은 대선 앞두고 또 1대1 구도 강력하게 서로가 집결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인데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낮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양성의 뭐 정치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는 적절한 긴장 관계를 주면서 호남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치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합 정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능한데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해야 되냐 라는 시기론적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가 볼 때 이런 미락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아마 이것이 이제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 부분을 잘 설득을 좀 해나가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 설득을 내부 설득을 잘 못하게 되면 외부적으로도 이게 가능한 상황이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싶습니다. 명청 갈등이 없다 하지만 진짜 저희는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국무위원이 국회의원한테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강요고 그 국회의원은 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인 건데 그럼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국무위원이니까 미략, 타격 소재, 미략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 먹기 불가.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명예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아니 국무위원인데 다 덮어 씌워가지고 명예 입장인 거지 얘기하는데. 국무위원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청의 이 흐름에 대해서 명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우리는 보이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근데 그러면 이제 청과 조가 지금 합당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청과 조가 합당을 해서 노리는 게 뭘까? 그럼 명은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견제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결국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이 아니겠는가? 그게 이번에 사실은 그 이해찬 전 총리 네. 거기에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터뷰를 하셨어요. 당 대표는 로망. 예.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인터뷰였습니다. 당 대표는 로망. 이게 양당의 특징이 있는데 당에 뭔가 영향력을 가지기 싫은 사람을 서울시장에 보내려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지금 그 일어나는 묘한 특징이에요. 현상을 말하는 예, 거죠. 지금 아. 묘한 누굴 보내죠? 국민의힘은? 뭐 지금 뭐 무소속 출마 서울시장 하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뭔가 영향을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을 서울시장에 보내려고 해. 지금 보면 민주당은 그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에 보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잖아요. 지금 분명. 근데 김민석 총리가 거기에 선을 딱 긋고 당 대표는 로망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그 저기 이제 그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간에 미략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없어요. 그냥 미략이 있었을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국무위원과 한 국회의원의 텔레그램 내용. 이거 본회의장에 핸드폰 쓰면은 찍힌다는 거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근데 이거 저는 이거 좀 의도적으로 노출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어요. 잘 보이게. 예, 찍히고 잘 보이게. 싶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미력이 있건 없건 간에 미량 여부를 밝혀라고 정치적 공세를 펼쳐버리면 그 합당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 합당을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요? 예. 반드시 합당을 해야 되는 이유요? 예.
글쎄요. 저희는 근데 민주당이라는 어떤 그 거대한 어떤 민주 진영의 거대 함선 네. 여기에서 그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보적이고 선명한 색채 예. 이걸 좀 더해서 좀 더 어떤 우리 사회를 좀 더 진보적으로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어떤 대의 명분 뭐 이런 거 민주당 내에서 아니, 저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존재는 이제 뭐 조국 대표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겠지만 이 12명이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뭐 진보적인 아젠다, 특히 쇄빙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쇄빙선이 원래 얼음을 깨는 역할을 하고 그 뒤에 어쨌든 무거운 함선이 따라가면서 뭐 마지못해 받는 것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껴안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사회를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합당이? 체제가. 아, 지금 체제가. 네, 네. 지금 체제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을 앞두거나 대선을 앞뒀을 때 정치 지형이 굉장히 바뀌어지거나 혹은 뭔가 또 다른 변수가 이제 작동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합당에 대한 어떤 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오히려 쇄빙선의 역할이 당분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저는 좀 한 가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넥타이를 일부러 파란색을 메고 왔는데 우리도 지금 당명 변경이랑 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당 색깔을 바꾸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허. 지금 있어요. 몇개 한번 안 취재를 남았을 해보시면 텐데. 네, 당 색깔을 바꾸려 뭘로 하는데 바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은 합당하시면서 빨간색으로 가시고 저희 파란색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합당을 부러워했구나. 이게 파란색이 우리도 그 한나라당 때가 전성기였거든. 파란색일 때가. 세 분 다 넥타이 예. 색깔이 오늘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진짜. 그냥 두 분들 합당하셔서 그냥 빨간색으로 가시면 어떨까? 여기 빨간색으로 아니 가시고. 결정권자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저희 셋이 얘기한다고 되나요? 넘어가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합당 추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48%가 긍정적, 30%가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혁신당 지지층은 41%가 긍정적, 42%가 부정적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 여론 아주 자체만 뭐 봤을 찬성이 때는. 압도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한동훈 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느낌이 재밌어요. 네. 네. 한동훈 대표. 이거 숫자 부풀리기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갑니다 오늘. 그 주말에 여의도에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집회에서는 진짜 보수는 한동훈이다. 장동혁은 각오하라라는 피켓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는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글쎄 이거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네.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고요. 표는 완판됐다고 하네요. 만천석인가요? 만천석. 그러니까 네, 거기가 만천석. 최대 2만석인데 뭐 한 반원이니까 뭐 네. 정확한 의사는 제가 모르겠어요. 주최 그쪽에서 알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정말 요날 집회는 여의도 공원을 이제 행진을 하는데 3면을 포위했어요. 여의도 공원. 여의도 공원 3면이요? 예, 3면을 포위했어요. 그거는 이제 영상으로도 있어요. 3면을 포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시 그 조국 수호 집회에서 그 주최 측에서 300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 캡처돼 있어요. 주최 측에 300만 얘기하신 거. 그래서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 같아요. 충분히 한 10만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300만을 내걸고 10만밖에 안 됐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 아유, 수호 집회가 아무튼 300만을 얘기를 하죠. 이건 조국 측이 광역시 하나를 아니고 이렇게 주최 측이기 옮기시더라고. 때문에 저희의 입장과 전혀 다릅니다. 자, 또 올려치기 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아니 왜 광역시로 옮겨?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걸 숫자를 얘기해드려요. 말아요. 아니 뭔데 근데 얼마예요? 3년이에요. 3년. 아 이게 10만이라고 지금 이제 네. 박상수 대변인 말씀하셨고 자 이동환 제가 아니 예. 왜냐면 박상수 대변인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유 많이 왔네. 진짜 많이 온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그 뒤에 한동훈 대표가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을 올려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그 쭉 되잖아요 시간이.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눈대중으로 요쯤 100명이겠구나 네. 이걸 해가지고 쭉 계속 끝까지 계산을 봤습니다. 했어.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네. 막 확대해가지고 정확히 봤습니다. 3,000명입니다. 에이 그거는 말도 안 3,000명입니다. 되죠. 왜냐면 제가 이거 왜냐면 증빙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300만 하세요. 이거 그냥. 왜 올렸지? 이 영상을 왜 올렸지? 실제 이런 느낌이 정확히 들어요. 알려주기 아, 위해서. 네. 아니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잠실 야구장에 다 들어가면 25,000명이에요. 네. 올림픽 주경기장에 다 집어넣으면 10만 명이에요. 네.
근데 이게 BTS 아니면 10만 명 10배, 없어요. 10배로, 10배속으로 적당히 그게 이렇게 합니다. 도는 건데 10배속으로 해도 6분이에요, 6분. 네, 6분 동안 제가 다 보고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10배가 6분이면 1시간이에요. 10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10배로, 10배속으로 돌려도 네. 그 행진이 길이가 6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하면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행진할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전혀. 탑돌이 한 거 아니죠. 아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라온 여의도공원을 거는 이렇게 3면을 이렇게 포위했어요. 속도를 아니, 좀 뭐 빠르게 해놨기 명수는 때문에. 모르겠어요. 3천 명하고 네, 10만 뭐. 명인데 그 중간 어디쯤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게 토크 콘서트가 이제 첫 행보인 것 같은데 제명 네. 후에 예.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지금 얻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이 집회는 사실 계획된 건 아니죠. 사실 토크 콘서트는 계획된 거지만 집회는 정말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나와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뭐 설 연휴가 지나도 네.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일단 토크 콘서트 이후에도 뭐 계속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또 화제성을 낳겠죠. 이 분이 하는 주로 행동들에 이렇게 대해서. 대중을 만나는 접점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만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당에 어찌 보면은 지방선거 이대로 되느냐.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뭐 당명이랑 뭐 당 색깔까지도 바꾼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진짜 이제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한동훈 대표가 아마 그 촉매제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현재 지도부는 유지한 상태에서 지도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죠. 예. 네, 두고 봐야죠. 지금 현재 지도부로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그러니까 없어 지금 보이잖아요. 보면은 사실 오히려 제명이 이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제명된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지도부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친 오세훈계의 이재영 당협위원장이 비대위를 만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비대위로 통해서 지방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세력에 있다라고 평가받는 대안과 미래 측에서 네. 굉장히 지금 점점 메시지를 에스컬레이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한동훈 대표 제명에 관련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는 건 본인 선거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재 가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예. 많은데요. 첫 번째 법적 대응. 이 제명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요건 뭐 쉽지 않아 보이죠. 예. 두 번째 무소속 출마. 요것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동안 정치인이 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한동훈 대표는 왕자님이거든요. 그리고 인큐베이팅 돼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만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소속 출마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냥 국민의힘이 망하길 기도한다. 요거거든요. 요게 가장 큰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요게 4개월만 기다리면 이제 지방선거인데 4개월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2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망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테고 그러면 지금 왜 토크 콘서트를 하느냐.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면 하다못해 기름값, 식비, 유지비가 엄청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총알을 4개월간 버티기 위한 총알을 모으기 위한 토크 콘서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돈 남기는 건 아니라고 그러던데. 돈은 못 남기죠. 아니, 왜냐하면 비판은 정치- 있었어요. 민주당의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예? 이게 지금 각 좌석별로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맨 뒤에 A석이 45,000원이고 제일 비싼 게 69,000원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남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선거법상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여기는 그 기획사가 그냥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요 잠실 실내체육관이 사실 그 뭐 제일 저기한 아이돌들도 뭐 다 매진시키는데 하루 정도는 걸리는 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그 곳인데 저희가 어제 1시간 7분 만에 매진이 됐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나타난 현상이 있는 거고 조국혁신당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합당을 앞두고. 근데 우리는
보수의 진로와 관련돼서 정말 가치적인 노선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선 투쟁인가요? 그거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수 안에 말씀 들으세요. 보수 안에 왜냐하면 12월 3일에 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가 그냥 계셨죠? 제가 영상은 봤어요. 예, 저도 현장에 네. 있었기 저는 때문에 기억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 12월 3일에 현장에 있으면서 계엄을 막고 탄핵을 찬성하고 네. 거기서 바리케이트를 뭐 조국혁신당 보좌관들과 저도 밖에서 당직자로 같이 쳤는데 네. 바리케이트 같이 친 보수가 있어요. 그 보수 세력과 지금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우리 당사에 걸겠다는 보수가 있어요. 그 보수 세력 간의 일종의 가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수가 갈 방향과 관련된 가치 전쟁이고 한동훈 대표의 제명은 하나의 사건이죠.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 두 가치의 충돌은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가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의 양날개 아닙니까? 근데 그 양날개가 전두환식 보수가 될지 김영삼식 보수가 될지에 대한 것을 결정짓는 싸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의 싸움은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출마각도 시작이죠. 있고. 시작이죠. 네,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고 이게 가치 중심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인물로 이렇게 굳어지는 게 아니라 큰 충돌로 가게 될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무슨 가치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예요? 헌법? 아니요. 헌법이에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죠. 전두환 사진을 걸지 못하게 아니, 하는 거예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건 보면은 아니죠. 우리 당에는 국민의힘이 전두환 앞서가고 사진을 걸자는 사람이 입당을 그러면 했죠. 또 다른 가치라는 거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은 가치예요? 글쎄요. 그거를 그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야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벗어나도록 가치 우리가 충돌이라고 하기에는- 장동혁 대표 네. 쪽에서 네. 아마 이제 반헌법, 윤어게인, 그다음에 뭐 그게 부정선거 무슨 가치야? 이런 쪽으로 네. 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비판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조 국장님께서 세 가지 이제 뭐 선택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만 좀 보내. 안 간대요. 갔다 오시라. 갔다 오시라. 유학은 아니, 약간 옛날 트렌드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오세훈 시장까지 참전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당은 오랫동안 이 싸움을 해왔어요. 근데 그 싸움이 지금 전면적으로 전선이 드러났고 이제 그 싸움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세력들의 이러한 끊임없는 저가 오늘도 어제도 제가 SNS에 올렸지만 정말 온갖 욕과 협박과 저 살해 협박의 문자 카톡 수백 수천 통을 소위 말하는 친한계 정치인들이 받습니다. 저도 계속 받아왔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쨌든 그릇은 깨지 않고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참아왔던 것인데 이제는 저쪽에서도 이제 확실한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응전을 할 네, 지금 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지금처럼 토크 콘서트 계속 여는 거예요. 아웃파이트 계속 하고 그리고 선거에 앞서 오면 본인과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정치인과 혹은 그 지역에 가가지고 계속 손들어주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 지원 유세를. 네, 지원 유세. 그래가지고 지방선거에 최소한 나 때문에 졌다 혹은 나 때문에 이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어쨌든 그 안에 잘 묻어나가지고 네. 그런 역할들을 그냥 하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장동혁 지도 체제는 제가 봐도 지금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국민적 심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반헌법적이에요. 고성국 씨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고장 연합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 국민의 보편적 시각에서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이렇게 아웃파이트를 계속해서 하면 존재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이제 박상수 대변인님을 약간 좀 편들어주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 대선 때 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 뽑았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한덕수와 단일화를 추진했거든요. 네. 당에서. 이게 훨씬 더 불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당원 게시판에 썼다. 이거 이제 업무 방해다 네. 하면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박상수 대변인의 말에 동의하기 힘든 건 이건 노선 투쟁이다. 이건 노선 투쟁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저 윤석열 부부를 욕하던 어떤
한동훈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악성 게시물을 썼다는 이유로 이제 제명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의 가치나 보수의 노선 투쟁으로 보기 좀 힘들고 사실은 좀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좀 하찮은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이 정치를 정말 이상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아군과 적군 이분법적 세계에 빠져 있다. 윤석열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나의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이라도 품어줄 줄 알고 그리고 네. 나와 설령 다른 개파라고 할지라도 품어줄 줄 알고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장도혁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저는 그 당에도 검사 출신 계시지 않나요? 네, 저는 근데 조국 국장님 말씀에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 우려가 생기는 게 뭐냐면 왜냐면 네. 조국 국장님이 이제 합당하면 거대 여당의 일원이 될 거니까 예. 우려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뭐랄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겠다는 보수까지도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여당 거대 여당이 되려고 하면은요 네.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걸었던 길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이러한 정치는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걸었던 길이고. 아, 근데 개엄 조국 이후에 대표는요. 그리고 또 한 말씀 네, 드리면 조국 네. 대표는 제 스승이세요. 아 근데 제가 조국 대표한테 아니 잠깐 그게 아니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항상 법조인이시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법조인이시라고. 한동훈 대표가 헌법 질서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개엄 직후에 한덕수 총리랑 한동훈 대표랑 그거는 갑자기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공동으로 뭔가 전국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어떤 민주적인 질서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알겠습니다. 결정력이고 헌법 예전 재판소 얘기로 낙원이라고 많이 그러죠. 돌아가진 않고요. 하여튼 무슨 가치 투쟁인지 노선 투쟁인지 나는 모르겠다는 그렇죠. 말씀. 예.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가 다음 질문이 될 거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그 국민의힘 인재영입 이거 선거를 앞두고 인선을 발표했는데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발표를 했고요. 조정훈 의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 국정대안 전문가위원회 위원장 아무튼 위원장에 신동욱, 한균태 그다음에 김민전 의원을 이렇게 위원장으로 앉혔어요. 김민전은 마음 편한 특별위원장이에요. 우리 당의 상황에서 조금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대안과 미래도 점점 이제 그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어제쯤인가 서정욱 변호사랑 그다음에 송국건 씨가 있어요. 송국건 평론가. 이분이 이제 방송을 어떤 유튜브에서 하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인재 영입을 한 100명쯤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조정훈 인재 영입위원장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 한 100명쯤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수지 기자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취재를 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렇게 인재 영입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윤어게인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한 100명쯤 한 다음에 그 인구 10만 명 이상 지자체장에다가 전략 공천으로 꽂으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어디랑 정면으로 충돌을 하냐면 우리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어찌 보면 그 지역의 그런 것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당의 장동혁 대표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구호나 가치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저는 과거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정말 보수가 정말 최악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장동혁 대표를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제가 필리버스터 리더십은 이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실제 그 뒤로부터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도 단식했잖아요. 단식해가지고 뭐 한동훈만 빼고 다 뭉쳤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 다 밥 먹으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지로 뭉쳤던 건데 그거 다 본인들 스스로가 정신승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식 리더십은 한 3일 가는 거예요. 완전히 리더십은 곤두박질치고 지금 이제 영남에서 이런 피 튀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될 텐데 네. 여기에 제대로 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된 사람이 영입됐구나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김민전 교수 같은 경우,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민 변호인단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
누굽니까 그뭐 백골단. 시발단이라고 해버렸어요. 백골단. 백골단 네, 뭐 네, 소개시켜주고 네, 제가 그쵸.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국민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고 한동훈 대표 지금 미소 짓잖아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제가 볼 때 미소 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하고 있겠죠. 네. 하나만 더. 2월 19일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윤 어게인 사이에서도 윤석열과 같이 가야 한다. 아니 이제 유죄 나왔으면 이쯤에서 서로 선 그어야 한다라는 노선 투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장동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안에서도 분열이 될 거고, 그러니까 가치적인 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인재 영입된 인재들을,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그때 쇄신안 발표할 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딱 꽂혔거든요. 뭐냐면 원래 지자체장은 시도당에서 하는 겁니다. 공천을. 네. 기초자치단체장은 시도당에서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앙당에서 공천하겠다고 합니다. 아, 거기 이제 엄청난 반발이 오겠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구와 울산의 구청장들, 네. 그 다음에 경북 TK 지역에 좀 큰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 옆에 바로 붙어 있지만 영입 인재를 김천시장에 전략공천으로 꽂는다고 하면 과연 송원석 원내대표가 계속 저 자리에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아서 내부에 예, 있을 그러니까 거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당에서 펼쳐질 이야기들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4월 달까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치 투쟁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네. 그 안에서 이와 같은 실리적인 논쟁이 펼쳐지게 된다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세력이라고 할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홍위병이라고 일컬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계가 적다 그러는데 친한계는 한동훈 대표 제명될 때 16명이 그래도 바로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성명 냈어요. 친장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솔직히 제 머릿속에 떠올려 봐도 5손가락을 넘지 아니, 근데 않습니다. 이제 이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 가치 투쟁이라고 자기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예를 들면 무슨 증세냐 아니면 감세냐 그쵸. 아니면 뭘 더 복지 확대할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는 좀 가치 투쟁이자 그 사람들끼리 싸우면 권력 투쟁도 될 수 있는데 문어게임 부정선거 전두환 사진 이 세 네. 개와 싸우는 거니까 이건 가치 투쟁은 맞아요. 근데 참 기본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우리가 참 힘들긴 자 합니다. 예.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사법농단 사태로 예.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47개의 그 직권남용 혐의 의혹 중에서 네. 2가지를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이 47개 중에서 그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재판 개입 혐의는 2가지인데요. 2015년 4월 사립학교법 관련 재판을 하던 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막은 혐의.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11월 예통진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 대법원장이 개입한 혐의다. 이렇게 2가지가 판사들이 판단하는데 대법원장이 그렇죠. 개입했다는 거죠. 핵심은. 행정처를 통해서 지침을 네. 사실상 내렸다. 이런 거고요. 그게 유죄가 인정이 됐다. 유죄가 인정된 게 2개고 관심을 원래 많이 끌었던 건 크게 2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네. 소송에서 이 소송 재판을 할 때 일본 측의 대리인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났었다라는 이게 제일 걸로 핵심 아니었어요? 문제가 굉장히 됐었는데 김현장 변호사들 만났었다.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위법하고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또 시끄러웠던 거 하나가 판사들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아. 평판 조회를 해서 네네네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만들고 그걸로 이제 인사에도 적용하려고 했다. 평정에. 이제 그렇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문건의 분량에 비춰서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기소되고 이제 7년 만에 선고가 2심 선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대법원 가겠죠? 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년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뭔 재판 한 번 하는데. 아니 이게 지난번 국회 때 이탄희 의원이 네. 이제 민주당에 영입되면서 사실상 이 사법농단과 싸웠잖아요. 네. 1년 만에 어쨌든 기소되고 이렇게 했는데 1심이 나왔을 때 네. 엄청난 붕괴를 했어요. 그쵸. 네. 아니 이런 방식으로 하면 판사들은 잘못해도 판사들이 다 용서해 주니까 이게 무슨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거냐. 특히나 이 사건 자체가 원래 이 본인이 가진 행정처를 이용해 가지고 행정 보고서 쓰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할 정도가 아니다. 이게
판사들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용서해 준다. 이런 논리를 이제 세우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2심에서는 제가 볼 땐 제대로 된 판결을 한 것 같고 음. 어쨌든 대법에서도 이게 확정이 좀 돼야 될 거지만 이런 일들이 이게 무죄로 난다고 하면 네. 앞으로 판사에 대한 농단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법부 불신은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된 건데 이거를 바로잡을 자정 기능 자체를 본인들이 만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심이 종료된 거죠.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은 사실 뭐 빨리 나오려면 앞으로 또 빨리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무죄 취지나 이런 식으로 파기환송이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더 또 가야 됩니다. 고등법원으로 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이게 1심과 2심이 좀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예민한 사건들은 우리가 뭐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1심, 2심 대법원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유죄가 좀 인정된 거가 양형은 따로 안 나왔나요? 뭐. 네. 6개월에 1년 나왔습니다. 아, 징역 6개월에 6개월에 집행유예요? 1년. 집행유예 1년으로. 근데 요거 이제 핵심은 아마 대법원에 가서 판단하는 거는 직권 남용을 직권 어떻게 남용. 해석할 것인가가 될 거예요. 법리적 문제가. 1심에서는 이게 직권이라 직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장한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는데 2심에서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재판 개입을 처벌할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행정이라는 이유로 행정이라는 업무의 외관을 띠면서 지시를 하면 이것도 처벌할 수 있다고 이제 직권남용을 해석한 거예요. 네. 이게 3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뭐 사이드 질문인데 그 6개월에 1년 이렇게 나오면 양승태 이게 확정이 된다고 치고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변호사 등록을 못 합니다. 이분 뭐 이제 변호사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집행유예면은 이제 변호사 네. 등록을 네, 못 해요. 말고 예. 또 뭐 있어요? 그리고 뭐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 근데 이분은 6개월 이상 제 기억에는 살았는데 그때 구속 기간이 그랬죠. 길었어요. 예, 이미. 구속 기간이 길었죠. 네. 예. 근데 이제 변호사 등록을 못 하는 게 제일 크죠. 법조인들은. 아, 예, 그래요? 실형 나오면. 예. 이분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이익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돼서 일부 유죄가 나온 부분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뭐 조금 뜨거웠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두 분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나 했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같이 저 쭈꾸미 좀 나눠 드시면서 혹시 쌓였던 앙금이 있다면 좀 드셔볼까 이거 싶네요. 연말 시상식에 이 쭈꾸미 받고 싶었었는데. 쭈꾸미는 진짜 이건 뭐 맛있어요, 이거. 최고죠. 이거 예. 뜨거운 맛이네요. 네. 근데 다른 날보다 조금 오늘은 양념을 덜 넣었습니다. 양념 덜 넣었군요. 네. 다른 날 너무 좀 너무 매콤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부드럽네요. 이거 조절이 또 되는군요. 그럼요. 양을 조절하시면 쭈꾸미는 예, 진짜 맛있어요. 다른 쭈꾸미 이렇게 막 물 말라갖고 이렇게 찔깃찔깃 이런 쭈꾸미가 전혀 아니고요. 아주 탱글탱글한 쭈꾸미. 소주 안주로 좋고 혹시 우리 부국장님은 이런 쭈꾸미는 주로 뭐 할 때 좀 많이 드세요? 쭈꾸미요? 예, 뭐 보통 소주랑 먹지 않나요? 소주랑 많이 드시고. 제가 박상도 대변인님 말에 대부분 동의하기 힘든데 쭈꾸미 맛있다는 말에는 100% 동의하기 됩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제가 한번 시켜 먹었습니다. 맛있어서.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보통 이게 뼈를 주고 살을 치는데 우리 조호재 부국장님은 이 살을 주고 뼈를 치네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비유죠? 자, 요 탱글 쭈꾸미는 말이죠. 원물과 양념이 따로 포장이 됩니다. 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너무 매운 걸 잘 못 먹는다. 그럼 이제 저희처럼 약간 좀 소스를 그렇네. 적게 넣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매콤하게 먹고 싶다. 밥에 이렇게 좀 비벼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충분히 소스 많이 넣으셔서 조리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200g당 따지면 3,900원이니까 이건 뭐 상추보다도 더 쌉니다. 네, 깻잎보다 더 싸요. 한참 싼 것 같고요. 한 팩이 600g. 여기 한 3분 정도 드실 수 있는 용량인데 3팩에 35,900원. 한 9인분, 10인분 정도 되는 거죠. 여기 한 35,900원. 그리고 5팩은 58,900원. 한 15인분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무료 배송은 5팩 구매 이상부터 적용이 되니까
좀 이왕이면 5팩 하셔갖고 무료 배송도 받으시고 맛있게 냉동실에 쟁여두고 한 번씩 조리해 드시면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에 쭈꾸미가 쭈꾸미를 먹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 떡볶이하고 꽈리고추는 뭐예요? 원래 들어있는 아, 거예요? 나 진짜 정말 떡은 들어 있습니다. 너무 이런 댓글이 반가운 게 올해는 제가 진짜 욕바지 이상 받아가려고. 자, 맛있는 쭈꾸미 함께 하시고요.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